네, 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사서생활 벌써 6번째 시간 맞죠? 네. 그러네요. 오랜만에 만나서 아름진이 머리 바뀌었네요. 네, 앞머리 잘랐어요. 네, 앞머리 귀여워요. 흔한 취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고 나온 3권의 책들은 소설이죠? 네, 소설. 얘는 에세이? 네, 에세이인데요. 이렇게 문학 작품으로 저희가 다 이번 주는 소개를 드리게 됐어요. 이 세 작품이 제가 보니까 공통점이 다 있더라고요. 얘는 제목 자체가 서재고 제 책에도 문학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 자체도 그렇고 작가도 그렇고 문학 교수. 그리고 이 책도 도서관이 나오죠? 네, 도서실에서 문학 소녀. 네. 뒷배경으로 짜리. 썸 타는 장면에 도서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재가 약간 비슷한 것들이 등장하는 책들 3권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게 됐어요. 그 3권 다 많이 보시는 시리즈이기도 하고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기도 하고 작품만으로 또 유명한 예능 책이긴 해요. 이렇게 책이 사랑받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고른 책에 이렇게 덧붙여서 얘기하자면은 뭔가 요즘에는 약간 자기만의 취향이 되게 있잖아요. 각자의 개성이 있고 좋아하는 게 명확하니까 딱 그거 하나 초점을 맞춰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쓴 이야기를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또 그거를 보면은 되게 공감이 가고 그래서 이런 주제를 하나 명확하게 한 책들이 인기가 많은 것 같고 약간 에세이 형식으로 일기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블로그 글 부는 것 같기도 해서 나도 저런데 하면서 공감을 많이 느끼는 책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얇고. 어떻게 요즘 자기 개인주의적인 시대에 자기와 취향이 맞거나 관심사가 맞는 책들의 정보원으로서 또 책을 훨씬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네요. 지연님은 저도 이 책에 덧붙여서 말을 하자면은 제목이 조금 예쁘거나 마음에 들거나 표지가 예쁘거나. 제목이 예쁜가요? 제목이 되게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아름답잖아요. 감성적인. 맞아, 저번에도 문학소녀라고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제목이 좀 감성적이고 표지가 예쁘고 그래서 요즘 되게 리커버 같은 것도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표지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책을 좀 훑어볼 때 뒤편에 이제 추천사 같은 게 좀 유명한 사람이면은 한 번쯤 궁금해서 펼쳐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감정적으로 표현을 많이 안 하고 약간 그런 편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 소설 속의 주인공이 내 내면의 표현을 대신해줄 때 대신 울어주고 대신 힘들어해주고 그런 고난을 겪거나 이럴 때 공감 능력이 이제 발휘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주인공이 돼보기도 하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르 중에 SF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대신 가보고 막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꿈을 대신 실현해주는. 그래서 오늘 받은 책들 3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요건들을 잘 충족하고 있는 책들인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소개를 해드릴 책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책의 요소, 공감 요소를 되게 잘 가진 책이고 스토너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우선 속도감이 굉장히 좋아요. 막 기승전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보통 책을 한 번에 다 읽지 않거든요. 그 정도의 몰입도를 가진 책이 많진 않고 막 끊어있고 딴 일하고 막 약간 산만하게 보는 편인데 이 책은 정말 앉은 자리에서 그냥 다 읽었던 것 같고 읽고 나서 슬픈 감정도 밀려왔지만 약간의 감정의 갈증을 대신 해소를 해주는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평범한 우리들한테도 잠재되어 있는 비범함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에요. 특출나지는 않지만 되게 개개인의 삶을 아름답게 비춰냈고요. 우선 스토너는 농부의 아들이고 부모님을 돕기 위해서 농과대학에 입학을 해요. 미주리 대학이라는 곳에 입학을 하는데 공부를 이제 뚜렷한 의미 없이 하다 보니까 문학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깨닫거든요. 그래서 그 전공을 변경을 하고 거기서 이제 교수로서의 삶을 살게 돼요. 석사 박사를 받으면서 살게 되고 문학적 열정을 그래서 이렇게 불태우지만 그 되게 잔잔한 영역이에요. 내가 내 공부하는 분야의 열정을 불태운 것은 그걸 되게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삶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적인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진취적이지는 않은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좀 조용한 캐릭터의 삶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소설인데 소설 같지 않게 약간 읽히거든요. 에세이처럼 특별한 업적이 다루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내 삶하고 그렇게 동떨어지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 책이 많이 사랑을 받는 이유기도 하고요. 간단하게 이 책의 매력적인 요소들을 좀 꼽아봤어요. 이 페이지를 약간 인용을 해볼 건데요. 14페이지에 스토너의 성격과 삶의 태도를 볼 수 있는 내용을 발췌를 했습니다. 그는 대학 공부도 농장 일을 도울 때처럼 즐거움도 괴로움도 없이 철저하게 양심적으로 했다. 되게 답답하잖아요. 숨 막히고 그 22페이지 보면 그에게는 장래 계획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자신의 불안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또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친구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252페이지에 이야기가 어느 정도 전개되다 보면 자신의 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과연 그랬던 적이 있기는 한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떠오르곤 했다. 모든 사람이 어느 시기에 직면하게 되는 의문인 것 같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의문이 이토록 비정하게 다가오는지 궁금했다. 이 의문은 슬픔도 함께 가져왔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나 그의 운명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반적인 슬픔이었다. 그리고 심지어 친구는 이 친구한테 세상이 너한테 뭐 나쁜 짓을 해도 너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다 이런 말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성격에 대해 사실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남자친구로서 스토너 어떨 것 같으세요, 주님? 남자친구로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정말요? 안정적이고 남편이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남자친구와 남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같이 계속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어쨌든 하루를 온전히 같이 보내기에는 좀 심심하고 재미없겠지만 그죠. 뭔가 남자친구로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극적인 요소가 부족한 남자인 것 같긴 해요. 좀 반대라고 생각했는데, 진짜요? 그러니까 연애하기는 되게 답답한데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어쨌든 가정을 꾸려야 되니까 이런 계속 재미없는데 괜찮나요? 계속 재미는 없지만 진득하니 사실은 뭔가 아닌가요? 일을 하게 되는 그러면 또 이렇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스토너가 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인데요. 한 예를 들면 나중에 이제 대학에서 교수를 하다 보니까 자기를 싫어하는 교수가 자기를 괴롭히려고 시간표를 뭐 여기저기다 막 짜놔요. 시간이 막 공백기가 너무 심하게 있고 효율적이지 못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그걸 또 받아들이고 해내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열정과 학생들이 가리키는 진솔함? 그거는 굉장히 평가를 잘 받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캐릭터예요. 그게 되게 그런 면에서는 이 책에서 스토너를 밖에서 볼 때는 성공적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자기 내면에는 충실한 그런 거에서는 직업적으로는 훌륭한 내가 만족하는 거잖아요.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사는 그런 거에서는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평도 있어요. 역평이 약간 있거든요, 서로. 근데 여기서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었나요? 누구나 있겠죠. 그래서 다들 직업을 사서로 선택을 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연주님은 사서로서 나의 직업을 스토너와 비교했을 때 실망한 적은 없나요? 실망한 적 저는 있어요. 이미 물론 기복이 항상 있는 거지만 네. 뭐 생각했던 것 같지 않다고 하는 순간들은 항상 있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흔히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제 내가 이거에 대한 직업적인 공부가 아예 없었을 때는 되게 그냥 조용한 곳에서 조용한 업무를 좀 얌전히 하는 그런 직업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몸을 엄청 움직여야 하고 체력이 좋아야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약간 이제 원래 사서가 백조 같은 직업이잖아요. 맞아. 노가다. 그래서 요즘 맞아요. 사서고생이라는 말은 유행하듯이 돌고 있지만,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주잖아요. 섭섭하지 않아요? 그쵸. 아무리 설명을 해도 진짜 공감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뭐 그건 그냥 잠깐이겠지. 좋은 직장 다니는 힘든 되게 건 듣기 싫지. 잠깐이잖아. 이러니까 답답하고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말해도. 진짜 못해줘요. 저도 처음에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는 어쨌든 저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던 건 다 영화, 드라마에서 보는 도서관 사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막
저 영화 러브레터를 보고 되게 사서 도서관 아름답다. 진짜 예쁘죠. 그래서 저런 일을 하게 되겠다. 책도 엄청 많이 보겠지. 막 이러고서는 했는데 그 들어갔더니 뭐 먼지구덩이에 뭐 책을 맨날 여기 옮겼다 저기 옮겼다 숨겨놓은 거 책 찾아다니느라 바쁘지. 그리고 뭐 기증도서도 뭐 이렇게 처리해주면 그것도 어쨌든 정리하느라 바쁘고. 그래서 이게 고된 노동이구나. 그렇죠. 고된 노동임을 생각을 느낄 때가 하고 많죠. 있지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렇죠. 기본 업무에도 사실 노가다가 포함이 돼 있고요. 그 외에 행사나 뭐 각종 기획, 심지어 유튜버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만능. 돈은 못 벌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 만족감은, 직업에 대한 만족감을 갖는 일은 사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스토너도 외길을 걸었지만 끝까지 걸을 수 있었던 거는 거기에 대한 열정과 재미가 아니었나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재밌어. 너무 행복해요. 진심? 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인간의 삶을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얘기들이 나와요. 사실 맨 앞에도 이 책이 암시하듯이 얘가 문학에 빠지는 계기로서의 작품을 나오는데요. 셰익스피어의 소네트가 나와요. 18페이지에 보면 그 소네트 중에 일부가 그대 이것을 알아차리면 그대의 사랑이 더욱 강해져 머지않아 떠나야 하는 것을 잘 사랑하리. 제가 되게 운치 있게 읽고 싶었는데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여기처럼 삶의 운명 자체를 사랑을 하게 되는 작가의 관점과 그리고 스토너의 삶, 그게 되게 아름다웠고요. 시간의 유한성으로 우리 다 죽잖아요. 여기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 간의 좋고 나쁜 일들은 총합이 0이지 않을까? 그런 작가의 가치관과 계속 좋을 수만은 없다는 거.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따라오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얻는 대가와 기회가 동일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참 삶이 아름답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이 아름답다는 생각도 이 작가가 책을 좋아하는 장면들을 묘사해서 굉장히 예뻤던 책이었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온 책은 아무튼 서재라는 시리즈인데요. 이게 2017년에 나온 책인데 제가 중고 서점에서 2018년에 발견을 하고 책장에 묵혀뒀다가 제가 올해 계속 밖에 못 나가고 집에 있으니까 책장 정리를 하다가 얘를 발견해가지고 20년에 읽게 된, 오랫동안 묵혀놨던 그리고 아무튼 시리즈는 그래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슬로건이 나를 만든 세계, 내가 만든 세계라는 슬로건 아래에 되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를 딱 집어서 그거에 대해서 에세이를 만든 취향 저격 에세이인데, 진짜 지금까지 한 30여 편 나왔대요. 그래서 보니까 양말, 아무튼 떡볶이, 아무튼 피트니스. 되게 주제가 다양해서 사람들이 되게 짧고 읽기 편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아무튼 시리즈 이 출판사 쪽에서 원고 청탁이 들어왔다, 책 한 권 만들어 보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연락이 오면은 선생님들 어떤 주제로 하고 싶으신지. 저는 아무튼 인형 심하게 좋아합니다. 인형. 아무튼 인형 시리즈로 해서 세 개의 인형을 소개시켜주고. 인형의 매력을 드리자면 전 둥글둥글하고 눈 사이가 멀고 아무것도 모르게 생긴 인형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사람들. 저는 아무튼 피크닉. 소풍 나가는 대한민국의 그런 피크닉 장소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요즘 소풍에 남들보다 소풍을 굉장히 좋아한다. 네. 산으로 들러 장소와 아이템 하나. 네, 그런 거 아이템 소개 이런 거 재밌을 것 같아요. 예쁜 막 체크무늬 깔고 돗자리 깔고 피크닉 장소. 없어요. 집 앞에 자주 간다며. 떠올리니까 없네. 하나를 추천해드리자면은 임진각 평화놀이 공원이 되게 예뻐요. 맞아. 봄에 가면은 잔디가 있고 해서 그런 식으로 약간 장소랑 이제 막 피크닉 바구니 이런 거 꾸려서 이렇게 간다, 이런 거 소개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저는 되게 잡다한 걸 좋아하는데 약간 스티커나 마스킹 테이프 같은 거 모으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스티커 시리즈로 해서 뭐 세계 여러 나라의 스티커들을 소개해준다거나 마스킹 테이프도 종류가 어마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거 봤는데. 소개시켜주고. 근데 마스킹 테이프를 용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아무데나 붙이지 용도를 알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그냥 테이프 용도로 쓸 수도 있고 스티커로 쓰면 스티커고 그냥 뭐 만능입니다. 주로 메모지 붙이는 데 쓰나요? 그렇죠. 메모지 붙이거나 아니면 벽에 그림 붙일 때 다이어리 꾸밀 때도 또 다이어리 꾸밀 때 괜히 많이 쭉쭉 쓰더라고요. 붙여놓고 테두리 책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 계속 얘기가 나왔더니 이분이 저자신데 이분이 목수이세요. 그래서 가구 만드시는 분이라서 이렇게 겉표지도 이렇게 가구 모습을 이어져서 나오는데 이쁘네요. 그러게요. 되게 완전 독서광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수이신데 독서광이라서 여기 책에도 엄청 다양한 책들도 소개시켜 주시고 뭔가 책에 대한 그리고 서재, 가구에 대한 여러 가지 단상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래서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책이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본인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서재 그리고 서재를 가져야만 하는 이유랑 그 서재를 꾸밀 때 필요한 필수 요소인 뭐 책장, 뭐 책상, 의자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안내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는 주제를 나눠서 청춘의 서재, 여성의 서재, 공공의 서재, 선비의 서재 이렇게 주제별로 파트 나눠서 그 서재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앞쪽에 보면은 왜 나만의 서재를 가져야 되는지 내용이 나오거든요. 온갖 사물로 어지러운 크고 넓은 책장을 갖는 것은 크고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내 앞에 두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 되게 마음 심금을 울리는 내용이었거든요. 그 내용이 왜 그랬냐면은 여기에서 앞쪽에 유명인의 서재에 대해서 소개시켜주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페터 한트케 작년 노벨문학상 수상하신 페터 한트케의 책상의 모습과 그리고 유명한 디자이너 그 폴 스미스의 그 책장이 나오는 모습 사진을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소개시켜줘요. 어디 가면 볼 수 있다. 페터 한트케의 책상은 호텔 그냥 빌리 자기 집도 아니에요. 호텔에 그냥 널찍한 책상에 자기가 글을 쓰기 위한 것들만 있고 스탠드 하나 있는 완전 필요한 것만 있는 그 책상이랑 그리고 폴 스미스는 완전 최후의 만찬을 할 것만 같은 널찍한 책상에 그 자기를 둘러싼 책장에 모든 막 엄청난 책이랑 잡동사니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걸 보고 요즘에는 되게 심플하게 산다, 미니멀리즘 같이 모든 거를 다 간소화해야 되고 깔끔해야 된다 이렇게 좀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조금 지나긴 했지만 근데 이 어지러움에도 어지러움의 미학이 있고 취향은 옳고 그른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있거든요. 이 얘기를 듣고 아 그래 나의 책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어. 근데 그대로 수용하셨구나. 그쵸. 그래서 개변 아니다. 이대로 살아도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질러 놓은 데 대한 네, 개변. 항상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책상은 자기의 정신 상태를 보여주는 거야. 빨리 좀 치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저도 항상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근데 저는 그 나름의 모습이 좋아서 항상 가끔 일하고 있다가 이렇게 사진 찍어 놓거든요. 그걸 보고 아 뿌듯하다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잘 살고 있다 어질러졌을 이렇게 이렇게 좀 마음의 위안을 삼는단 말이에요. 막 마스킹 테이프다 붙여놓고 그래서 되게 좋아했는데 이분도 나의 취향을 인정해 주시는구나 해서 더 정감이 가고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주임님들은 책상 스타일이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어떠세요? 저도 정리 잘 안 해놨는데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이건 아니고요. 이게 취업이 귀찮으니까 나 잘 살고 있는 남의 삶의 현장이구나라고 그쵸. 쓰여 있다고 하니까 공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주세요. 앞으로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지러움에도 미학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약간 어지러운 스타일. 처음에는 이렇게 정리를 해놓다가 기억력이 흐릿해질수록 손에 닿는 것들을 가까이 두는 그런 어지럼을 놓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저도 완전 어떠세요? 맥시멀 스타일이요. 막 이것저것 막 잡동사니 막 뭐 책상에 두는 것도 좋아하고 진짜 저도 마찬가지로 어지럽혀져 있어야 좀 열심히 이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들어요? 열심히 살고 있구나. 내가 또 막 바쁘다. 안 치웠다는 생각밖에 안 해. 아니요. 열심히 일하니까 이게 오늘도 다 안 있다. 치웠구나. 그래서 다들 비슷하시다고 하니까 너무 죄의식 가지지 말고 나름의 미학이 있다. 나의 취향이다. 그릇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서재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각자의 서재에 맞춰서 어떤 책을 골라야 되는지 고른 책의 판형에 따라서 서재는 뭐 몇 센치, 뭐 책장은 몇 센치여야 되는지, 뭐 화이트 오크가 좋은지 무슨 오크가 좋은지 엄청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지름신이 올 수 있는 되게 위험한 책이에요. 그래서 조심하면서 읽으십시오. 가구를 머릿속에 막 그려주는구나. 네, 엄청 그 머릿속에 그리게 돼서 나중에 이런 책장 사야지, 이런 의자가 있고 이런 의자 한번 사봐야겠는데 엄청 비싸요. 뭔가 머릿속으로 좀 서재를 꾸미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나만의 위험한 서재. 책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선비의 서재가 나오는데 여기 선비의 서재도 조선시대 우리 선비들의 사랑방을 설명해 주면서 이 사랑방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서재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또 이 마지막에 또 주옥같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도 되게 딱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당신만의 서재를 가져라. 명창정계. 밝은 빛이 스며들고 정갈한 책상 하나로 이루어진 당신만의 서재를 가지는 일이 당신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조선의 선비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딱 끝나거든요. 그래서 딱 읽고 심금을 울리네요. 심금을 울려서 서재 갖고 이렇게 싶다. 네, 완전 지름신을 일으키는 책이었어요. 맞아.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분이 여기에서 자기가 책을 되게 신성시하는 게 있잖아요. 뭐 냄비 받침으로 쓰면 안 되고 뭐 빨아앉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계속 이어져 오는. 근데 옛날에는 책 만드는 게 엄청 어렵고 돈도 많이 들어서 약간 신성시를 했는데 요즘에는 책 사기도 쉽고 값도 뭐 하나에 뭐 10,000원 정도면은 자기가 밥 먹고 마시는 카페 모카 두어 잔만 안 마시면은 살 수 있는 책인데 너무 신성시하지 말고 너무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책도 사고 서재도 빨리 사서 그쵸. 붙여라. 그러니까 빨리 카페 모카도 마시면서 취미 같은데 책도 원래 사고 책에 맞는 책장도 책에 맞는 책장도 만들고 책상, 의자 이렇게 해라. 같이 보는 것도 좋지만 저도 책을 사는 게 좋아요. 그쵸. 저도 맞아요. 책 사는 게 저도. 좋기는 해요. 맞아. 그러니까 약간 컬렉터의 서재를 진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제작을 하고 꾸민다 그러면 너무 좋을 너무 것 좋을 같지. 것 같아요. 계속 거기 있고 싶을 것 같아요. 맞아. 책에 둘러싸여서 언제나는 허덕거리게 될 가구들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급 취미라고 불리는 것도 있잖아요. 어디요? 뭐 이런 것만인 줄 알았는데 사실 독서광도 고급 취미로 소비를 하는 취미에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알고 보면 엄청 무서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 읽고 딱 마지막 장을 딱 덮으면은 나도 빨리 서재를 갖고 싶다, 꾸미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드실 것 같아서 빨리 읽어보세요. 대부분 서재가 다 나무죠. 우리 네, 다 책 대부분 좋아하는 분들은 나무. 서재 무조건 나무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원목 가구. 너무 원목이 진짜 비싼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나무로 서재 꾸미실 거예요. 그럼요. 뭔가 이 종이의 근본은 나무니까 나무 너무 독성을 좋아하는 맞춰서 나무 좀 빨리 많이 심어놓고 네, 또 서재도 그러니까요. 만들고 일조를 해야겠어요. 네, 열심히 돈 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책은 이제 소설 다시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이라는 책이에요. 책을 처음에 골랐던 게 제목이 너무 감성적이어서 골랐어요.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이러면서 같아요. 네, 되게 뭔가 연애 소설이겠거니 하고 이제 책을 펼쳤는데 되게 사랑과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연애는 아닌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책은 이제 1부랑 2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는 이제 카밀라의 이야기, 2부는 정지은의 이야기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부에서는 카밀라 포트만 주인공이고요. 시애틀로 입양을 간 생후 6개월 만에 이제 입양을 간 입양아예요. 유이치는 이제 카밀라의 남자친구, 정서적으로 굉장히 의지하고 있는 친구고 또 이제 신혜숙이 나오는데 신혜숙은
한국의 진남여고라는 여고의 교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김미옥은 카밀라가 정지은을 찾아갈 수 있는 최초의 실마리를 던져주는 이제 뭐 이렇게 중요하다면 꽤 중요한 인물입니다. 줄거리를 얘기하면 좀 스포가 될 수 있어서 줄거리는 이제 간략하게 카밀라가 자신의 양모가 죽음으로써 본인의 근본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생김새가 다른데 이름은 카밀라일까? 그래서 카밀라가 카멜리아라는 그 동백꽃에서 따온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왜 내 이름은 또 카밀라일까? 그래서 자꾸 이제 본인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결국에는 엄마를 찾아가는, 그래서 한국으로 이제 가요. 그래서 진남이라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파다 파도 파다가 뭐죠? 파도와 바다가 그럴 수 있어. 항구도시. 이제 바다에 관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2부에서는 정지은의 이야기. 그래서 정지은은 되게 1인칭 시점이지만 서술은 3인칭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읽는데 흥미로운 시점이었어서 그게 되게 재미있었고, 2부에서는 김지훈, 그리고 정지은, 최성식, 이렇게 되게 정지은과 관련된 주요한 인물들이 나와요. 그래서 주로 이제 아버지로 약간 후보에 오를 만한 그런 인물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책에서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혀질지 안 밝혀질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맞춰봤어요? 읽다 보니까? 저는 누군지 이렇게 예상이 가는 인물이 있기는 해요. 아버지가 결국에는 누구인지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작가는 카밀라나 정지은의 남편이라던가 카밀라의 아버지에 초점을 맞춘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제 카밀라와 정지은의 그런 관계성, 그 부모의 부재와 뭔가 그런 가족에 대해서 가족의 애정, 그리고 정지은이 미혼모이기 때문에 그 미혼모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물음을 이렇게 계속 던지면서 이제 읽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물음을 좀 묻는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카멜리아, 이 이름이 어떻게 지어지게 된 거냐면 사진을 보고 지은 거구나. 그래서 카밀라가 그 사진을 발견을 하고 이제 본인의 엄마를 찾아가는, 나의 이름이 카밀라라는 그 실마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가는 내용이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내가 생각한 거, 그리고 이제 소설에서 말해주고 있는 실마리를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가다 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이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와 카밀라 본인의 그 내면, 그리고 정지은의 내면, 이렇게 해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모든 관계는 이어져 있고, 결국에는 그거를 아무리 부정하고 뭐 이렇게 그냥 정지은만의 불행이라고 여겨도 결국에는 그게 나의 불행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인물과 이제 모든 사회적 관계는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를 되게 시사하고 있어요. 타인 간의 관계를 많이 생각해보게 해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그냥 나의 내면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심연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작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지은과 관련된 이런 사람들은 과연 정지은을 왜 죽음으로까지 몰아야만 했는가? 과연 이 사람들은 부모가 없는 정지은의 심연을 좀 잘 이렇게 들여다 보았나라는 좀 그런 물음을 좀 하고 있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저는 되게 여기서 명대사가 나와요. 페이지 201쪽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2부에서 정지은의 입장에서 이제 카밀라를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너를 생각하는 건 나의 일이었다. 너와 헤어진 뒤로 나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다. 2005년을 기점으로 너는 나보다 더 나이가 많아졌지. 그럼에도 내가 영원한 내 딸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내 안에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네가 나왔다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되게 이 대사가, 정지은은 비록 이제 카밀라를 입양 보내고 본인은 자살을 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본인의 그런 사회적인 입장에 대해서 좀 정지은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미혼모로 좀 아무래도 살아가기 어려우니까. 책을 딱 덮으면은
되게 진짜 심연 속에 취한 느낌이에요. 되게 생각하게 되고 내면 속으로 깊게 좀 들어간 기분? 우리 여자라서 약간 더 모성애적인 부분들에 대해 생각해보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아름다운 문구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슬픈 문구네요. 네. 사실 계속 생각하게 되는 떠나보낸 딸? 네, 되게 그거에 고독한 대한 뭔가 마음이. 바다를 떠올리게 되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지 77쪽에 카밀라가 유이치랑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카밀라는 엄마를 찾을지 말지 계속 이렇게 내면에 고민을 해요. 내가 과연 엄마를 찾는 게 맞는 걸까? 찾아서 괜히 이렇게 막 나의 근본을 좀 이렇게 흔들리면 어쩌지? 좀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유이치에게 계속 엄마란 뭘까? 막 너는 엄마를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서 자꾸 막 은연중에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이렇게 묻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카밀라는 엄마를 찾으러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타고 난 사람이라는 장면이 딱 나오고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만약에 카밀라라면은 나의 친모를 찾으러 갈 것 같으세요? 어때요? 좀 못 찾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극중의 배경이라고 하면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왔지? 막 이런 게 심각하게 부딪혀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지금 만족하고 있는 삶을 깰까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진짜 혈연으로 묶여진 사람들을 찾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알고 나서 그냥 알고 지나가야겠다가 과연 될까? 저는 왠지 찾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입양을 보냈고 어린 나이에 나를 보냈다는 게 원망도 하고 알고 싶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참 나이 들고 이제 뭔가 엄마에 대한 기억들이 조금 사진도 있고 그런 걸 하나씩 보게 되면은 이 엄마가 어떤 삶을 살았겠구나 약간 짐작도 하게 될 것 같고 뭔가 혼자 남겨져 있으니까 뭔가 나와 연결돼 있는 누군가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계속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 궁금해서 찾아볼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찾아볼 것 같아요. 이 책을 읽다 보면은 그러니까 나는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울을 보면은 자꾸 나의 외모와 이런 걸 보게 되잖아요. 생김새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물음을 할 것 같고 닮지 않은 결국에는 부모님을 보면서 찾아갈 생기는 것 같아요. 괴리감. 그래서 작가는 뒤에 이제 작가의 말에 심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게 1부가 나 그리고 2부가 너 그리고 3부가 우리예요. 그래서 나, 너, 우리로 이렇게 점점 확장되어 가는데 우리라는 이제 바다에 이르기까지 건너야 하는 그 무수한 심연들에 떨어진 본인의 말에 좀 귀 기울이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정지은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고독으로 이렇게 내몰리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면서 결국에는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 이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거를 좀 생각하게 됐거든요. 저라면 죽진 않았을 것 같아. 그 사회가 너무 자기가 꾸며온 사회가 만들어온 사회가 지금까지 쌓아온 사회가 근데 19살인데 너무 어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는 나이인데 자존감도 떨어졌을 거고 맞아요. 많은 걸 잃었겠죠. 근데 거기서의 가장 소극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당시에 미혼모의 청소년의 엄청 듣고 보니까. 소외받는 사람의 완전 전형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맞아요. 그때 지금 90년대? 80년대? 80년대. 그때면은 정말 상상이 안 가는 시기여가지고 진짜 그때 정말 아이를 진짜 포기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싶었다면은 주체적인 선택이 될 수 있었겠지만 그런 게 아니어서 보니까 정지은은 내가 이 아이를 진짜 좋아하고 기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그런 것 때문에 얘를 밀어내게 된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변에서 너무 슬프지. 몰아냈다는 맞아요. 느낌도 주변에서. 들고 그래서 이 정지은은 되게 고독한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밀라는 이런 과정을 다 보면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사람을 사랑하는 내용은 아니고 그냥 엄마를 찾는 그거. 그래서 정지은을 내가 이해하게 되는 거. 왜냐면은 그러니까 왜 나를 입양 보냈나, 왜 나를 버려야만 했는가, 그런 거에 대한 어쩌면 원망을 좀 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정지은의 흔적을 찾아가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정지은의 인생을 내가 이해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정지은을 찾으면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려는 시도였을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오늘 그럼 세 권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 문학작품으로 공통성이 있는 책들이었어요. 그리고 되게 장르는 다른 것 같으면서도 인간에 대한 삶을 조금 고찰하고 그리고 책에 대한 매력을 한껏 끌어올려주는 그런 작품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미우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